안녕하세요. 자이언TV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신 국내 증시 최고 전문가 중 한 분이신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님과 함께 하반기 이제 전망 그리고 네. 최근 증시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증시 분위기를 좀 평가하면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좋다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네. 막 안 좋다 하기에는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네. 2700대로 다시 올라오고 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떤 이슈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일으키고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를 다시 좀 돌아보자면 네. 상반기를 좀 다시 돌아보자면 일단 주요국 증시 다 좋았어요. 네, 다 미국 좋았죠. 날라갔죠. 네, 뭐 상승치. 역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네. 날라갔고 일본도 워낙 좋았다는 거 말씀드릴 필요도 네. 없겠습니다. 그런데 연초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 코스피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좀 수익률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코스피가 좀 크게 반등하지 못했던 상반기 동안 반등하지 못했던 이유가 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연초 이후 순위를 보면요, 2페이지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대만이 가장 잘했습니다. 올해 18.4%. 미국이 아니네요. 네, 네. 일본이 잘했고 홍콩이 3등이에요. 어느새. 나스닥이 12%. 네. 근데 쭉 가다 보면은 18개 국가 중에서 지금 뒤에서 한 6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 외의 나라들 보면 전부 다 신흥국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국과 미국의 사이 정도에 위치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코스피가 부진하냐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밑에 그림은 23년 10월 말 이후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은 코스피가 7입니다. 올해 다른 나라들보다는 적게는 한 3, 4%포인트,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부진한 데 따라서 내려온 게 7등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위권이었겠죠. 그렇게 본다면 작년 10월 저점 이후 반등하는 탄력이 워낙 셌던 데 따른 되돌림이 조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월간으로 한번 볼게요.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위에 그림은 월간 수익률 흐름인데 5월 들어서 코스피가 굉장히 부진하죠. 중위권 미칩니다. 하위권이죠. 중하위권. 근데 월간 흐름들을 한번 보면은 밑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순위를 표시했어요. 가장 못했었던 때가 18개 국가 중에 1월 달에는 16등을 했고요. 2월, 3월에 잘했습니다. 1월 달에 많이 빠졌던 데 따른 되돌림이 좀 세게 나왔었던 거고, 또 4월, 5월은 연속적으로 18개 국가 중에 12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월, 4월, 5월이 되게 부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1월, 4월, 5월에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1월, 4월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코스피가 전고점권, 그러니까 1월 달에는 2670, 그리고 4월 달에는 2770을 가니까 다이렉트로 200포인트 이상 빠졌거든요. 그게 외국인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4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시면 현물은 계속적으로 샀거든요. 11월 이후. 근데 1월 달에는 1월 3일부터 22일까지 6조 1000억을 매도했고요. 4월 달에도 4월 3일부터 24일까지 6조 2천억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죠. 왜 이렇게 파생 시장의 영향이 크냐? 지금 현재 국내 수급은 되게 얇아져 있거든요. 외국인 말고는 뚜렷하게 매수 주자가 없죠. 기관도 사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하는 그런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을 매매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매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1월, 4월 달은 파생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급락을 했고 부진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외국인이 팔았을까? 5페이지 위에 왼쪽을 보시면 외국인 누적 선물 매매랑 여러 가지 금융지표랑 상관관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장 상관성이 역상관관계가 높은 게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반등을 하면 외국인 선물 매도, 내려가면 외국인 선물 매수. 그러니까 밑에 그림 한번 천천히 보시면요. 미국채 10년물이 쭉 떨어졌다 팡 반등하면서 외국인 선물이 와장창 매도가 나왔던 거죠. 1월 달에.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인 4.3, 4.4를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외국인 매도가 출회됐고, 그러다가 최근 채권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1월, 4월 달에는 채권금리 반등, 외국인 대규모 선물 매도가
코스피를 억눌렀다, 짓눌렀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5월 달엔 왜 빠졌어요? 실적도 괜찮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적이 괜찮았어요. 6페이지 보시면 1분기 실적 시즌을 보면 컨센서스보다 잘했던 종목 비중이 한 56% 됩니다. 22년, 23년보다 성과가 좋았던 거예요. 같은 1분기 동안. 그리고 서프라이즈 비율도 41.2, 22년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예상치 대비 얼만큼 잘했냐를 보는 것도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7.8% 상회하면서 22년, 23년보다 잘했고요. 그리고 금융과 삼성전자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걱정했던 것과 달리 플러스 반전을 했죠. 이렇게 잘했는데 왜 5월달에 좀 부진했냐. 18개 국가 중에 어떻게 12위냐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7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컨센서스보다 잘한 업종들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증권, 보험, 조선, 기계, 건설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잘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유틸리티, 미디어 교육, 상사자본제, 철강, 건강관리, IT 가전, 운송, 통신 막 이런 업종들은 좀 부진했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좀 많이 부진했습니다.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에 그림 보시면 연초 이후 2차 전지가 마이너스 18% 정도. 코스피는 올랐는데, 마이너스 18% 네.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마이너스 10% 정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건강관리가 부진하면서, 시장은 실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걔네들이 부진하다고 해서 증시가 못 가나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은 업종을 매칭을 시켜놨는데 보시면은 2차 전지 테마 시가총액 비중이 12.9%예요. 10% 이상이네요. 네. 소프트웨어가 4.8%. 2차 전지가 2위, 소프트웨어가 그래도 상위권. 네. 그 소프트웨어 정도 4.8%, 네. 건강관리 6.4%. 그러니까 얘네 셋을 합치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27.6%,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고요. 현재도 24.1%, 한 4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업종이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좀 어려웠던 거죠. 반도체 비중이 워낙 높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에 있어서는 실적도 부진했고 그리고 금리 반등에 제일 취약했고 또 인터넷 같은 경우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서 라인 이슈까지 가세하면서 계속적으로 눌려있다 보니까 코스피는 5월까지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스포츠의 비유를 하자면 네. 농구든 축구든 네. 한 명이 잘한다 그래서 그렇죠. 팀을 우승시킬 수는 없죠. 그와 비슷하게 약간 반도체가 올해 굉장히 좋았지만 하나만으로는 코스피가 네. 다른 국가의 상승률을 따라가기에는 맞아요. 좀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들을 보면 기계, 보험, 은행, 증권조선, 비철목재, 자동차는 그렇게 높긴 한데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이 다 1에서 2% 잘해봐야 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오른쪽 좀 부진했던 업종들의 비중이 훨씬 더 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 프로그램 말씀하셔서 간단히 짚어드리면 5월 2일 날 밸류 프로그램 2차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9페이지 보시면은 어느 정도 2차 세미나에서 기업 가치 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인덱스에 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셨을 거고 세제 혜택을 조금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발표해줬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들어온 건 맞아요. 네, 좀 아쉬웠죠. 아쉽죠. 세제 혜택을 그러니까 그 전주만 하더라도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세제 혜택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기사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경목 경제부총리가 세제 혜택 그쪽 방향으로 언급을 하면서 난리가 한번 났었어요. 금주 폭등하고 막 또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면서 기대하면은 오르고 실망하면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짚어봐야 될 것은 그럼 밸류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냐 그건 아니겠죠.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한 기업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 10페이지 위에 그림 보시면
이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둘씩. 그리고 9월 달에는 밸류업 지수 발표할 거고 12월 연내에는 ETF 출시하겠죠. 그러니까 지수에 편입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획을 발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옥석하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도 나도 좋다라고 했는데 좀 슬림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것저것 다 좋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코스피보다 PBR은 낮은데 ROE가 높은 자동차, 증권, 은행, 보험, 그러니까 금융과 자동차 업 중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쭉쭉 뻗어나가나요? 12페이지 보시면 위에 그림은 자동차고 밑에 그림은 금융입니다. 박스권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3월 중순에 기록했던 고점이 뭐냐면은 밸류 프로그램이 다 되고 세제 혜택까지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정점이었을 때 고점이었고요. 쭉 떨어졌을 때가 뭐였냐면 총선 전후로 해서 세제 혜택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실망했을 때가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 박스권에서 상단으로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계속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데 좀 그림이 좀 다르죠. 자동차는 하단부에 근접하고 있어서 좀 조정시 매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융은 고점권이에요. 전고점권. 그래서 금융은 조금은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박스권 돌파할 거냐? 13페이지 밑에 그림 보시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3년 평균 수준은 다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확장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밑에 그림 보시면 25년, 24년 ROE를 비교한 건데 마이너스는 25년 ROE가 24년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오른쪽에 금융하고 자동차가 다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게 뒤집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25년 ROE가 주식시장 정책을 강화해서 ROE가 25년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기 시작해야지 고점,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하반기에 가능성은 열려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약간 ROE가 지금 저 PBR주의 핵심이 금융과 자동차인 것 같은데 약간 내년에 ROE가 살짝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는 잠깐 나왔어요. 외국인의 매매 패턴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미국채 10년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채 10년물과 또 아주 거의 연동이 되고 있는 게 그렇죠. 통화정책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최근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4월 CPI가 최근에 공개가 됐을 때 물가가 둔화한다.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좀 금리 10년물이 좀 하락하는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4.3%대까지 하락했던 것 같거든요. 자, 근데 그때 이후로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4월 CPI 하나만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수를 늘리거나 이런 그림은 아니다. 약간 시장을 좀 달래고 있는 듯한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런 분위기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너무 과했던 불안 심리는 상당 부분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했냐면 14페이지 위에 그림 보시면 12월 FMC 내재 금리라 해서 12월 FMC 때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가격을 컨센서스로 만들어 놓은 건데 5.046이었어요. FMC 5%가 넘었나요? 5%가 넘었어요. 금리는 한 번보다 더 적게 할 수도 있다. 왜냐면 한 번 아니면 안 하거나. 4.6하고 5.046의 갭을 보면 44bp거든요. 그러니까 3번 금리라는 게 75bp잖아요. 44bp면은 한 번 할까 말까 정도. 근데 5월 FMC 지나고 CPI를 확인하면서 이게 4.815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폭이 좁아 보이지만. 0.2%포인트면 많이 떨어진 많이 거죠. 떨어진 거죠. 자, 그럼 이것도 4.6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4.6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될까요? 21bp, 22bp 정도 돼요. 그러면은 저때 들어왔던 시장의 컨센서스는 두 번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더 떨어지려면 3번 금리 인하를 기대해야 돼요. 그렇죠? 3번이 근데 사실 작년 FMC에서 연준이 줬던 숫자가 3번이었죠? 3월 FMC에서 3번 금리 인하를 하는 것으로 시그널을 줬는데 지금 연준위원들이 워낙 매파적이다 보니까 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상황이 어떠냐면 밑에 그림 지난 주말 기준으로 9월, 12월, 3월 이렇게 금리 인하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7월, 11월, 12월, 뭐 7월, 9월, 11월 뭐 이런 식으로 세 번 금리 인하를 컨센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컨빅션이 좀 약해요. 네. 거기다가 16페이지 보시면요. 밑에 그림이 뭐냐면 그냥 채권금리가 장중에 4.31까지 떨어졌어요. 오, 예. 근데 종가 기준 4.34까지 왔는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4월 9일 그러니까 3월 CPI 때문에 팍 튀기 직전 수준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PI 충격은 다 해소했다.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와서 더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특히 이번 주에 또 FMC 의사로 공개가 있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17페이지를 보시면 5월달 들어서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면 전에보다도 조금 더 매파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더 큰 확신이 될 때까지 뭐 정현 정책을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미셸 보우먼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데 올해 금리 인하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 정도고 그리고 쭉 보시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확신이 좀 낮아졌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닐 카시카리도 매파적인 성향인데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존 윌리엄스 중도파인데 현재는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도 중도파인데 인플레이션 지속 하락해 후반에나 올해 후반에나 금리 인하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메스터 이분도 원래는 금리 3번 인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철회했죠. 네, 철회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연준 위원들 발언들을 보면 좋게 해석할 만한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자 이제 세 번 금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때쯤 여기 보시면은 13, 15, 16일 날 얼마나 15, 16일 날 얼마나 많은 연준 위원들이 뛰어났는지 아시겠죠? 모두 나와서 매표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다 같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세 번 금리까지는 무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주춤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31까지 갔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번 FMC 의사로 공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4.5, 4.55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저는 다음 주 이제 월말 PCE 물가를 확인하면서 좀 다시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19페이지 보시면 밑에 그림처럼 뭐 지금 104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한 105, 106포인트까지 좀 반등했다가 다시 밀려나는 그림. 중요한 레벨은 2700선 전후 2700을 깨면은 되게 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다음 사이클에서 5월 말, 6월 초반에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한 2800선 중후반대까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전망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CPI 4월 CPI 발표된 이후에 좀 약간 세 번이나 결국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 시장의 생각을 좀 누르려는 그 연준의 움직임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파생되는 뭐 미국 10년물 금리라든가 외국인 매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당분간은 좀 불안한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컨빅션이 약해서 맞아요. 이번 주가 지나야지 뭔가의 방향성이 나올 거고 지금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다라고 하는데 반등하는 폭을 보면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반등폭이 되게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눈치 보기 장세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주는 매크로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 중국 경기입니다. 중국 경기. 최근에 발표됐던 이 실물 지표들을 봤을 때 좀 엇갈렸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증시는 아까 아주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좋죠. 그러니까 올해 한 3월 뭐 이때는 아주 거의 뭐 침울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중국 밸류 프로그램 뭐 나오고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20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 4월 실물 지표 판매된 거를 보고선 와 중국 소비 아직도 안 좋구나. 왜냐면은 3월 달이 3.1이었고 이게 4%대, 3% 후반대로 반등한다는 기대를 했는데 2.3으로도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근데 되게 고무적인 것은 광공업 생산은 올랐어요. 4.에서 6.7. 제조업 중심으로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소매 판매는 아직까지 소비는 조금은 부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만 나온 것도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왼쪽을 보실게요. 왼쪽을 보시면 3월 달에도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소매 판매가 5.5에서 3.1로 떨어졌어요. 2.4%포인트가 떨어졌고 이번에는 0.8%포인트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저효과가 너무 세요. 3월 달에는 7.1%포인트가 작년에 레벨업 됐기 때문에 올해 플랫하다고 하면 7.1%포인트 떨어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잘했다는 얘기는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월 달은 더 셌어요. 7.8%포인트. 거기에도 불구하고 3.1에서 2.3밖에 안 떨어졌다? 오,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그리고 광공업 생산도 1.5%포인트 정도 기저효과가 들어왔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2%포인트 성장했다, 더 올라갔다? 네.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기저효과 때문에 착시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지 저는 중국 경기는 확실하게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5월, 6월, 7월 데이터는 또 반대의 기저효과가 들어요. 모멘텀이 살아나겠죠. 네. 그때 좀 뜨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20페이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쭉 올라왔던 고정자산 투자가 6개월 만에 꺾였고 아직까지도 유동성 증가율이 좀 둔화되고 있어서 또 하나 이거 이렇게 나오니까 또 경기부양정책 계속 하겠네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착시 효과로 인해서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정책을 쏟아부음으로써 개선되는 듯했던 지표들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장에서는 더 좋은 그림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5월 말 6월 초에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1페이지 보시면은 수출입 증가율이 이번에 확 튀었습니다.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7월 달까지는 개선세가 좀 이어질 것 같고 물가도 이제 기저효과가 들어오니까 6월까지는 또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 거기다가 소비도 생산도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보여질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22페이지 위에 보시면 알게 모르게 GDP 성장률 전망치 엄청 상향 조정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초 제가 세미나 다니면은 일본하고 미국 증시를 얘기를 해줘야지 왜 너는 중국 얘기하냐. 네. 그래서 제가 중국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다들 일본하고 미국 증시만 보는 사이에 중국 GDP 성장률 전망은 4.5에서 4.9로 올해는 그리고 내년도 4.3에서 4.5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영향은 작년부터 쏟아부었던 경기부양정책, 재정정책, 지준율이나 금리나 이 사이클들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최근 보여지는 지표들이 부진함에 따라서 2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약간 쉬어갈 것 같긴 해요. 그동안 달러 대비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좀 반등을 하면서 약간 쉬어간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그림이 아니다. 오히려 24페이지 보시면 지금은 추세 반전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는 등락은 있겠지만 3,300선 근처 그리고 홍콩 H지수도 7,100 근처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반기 들어서 좀 더 가볍게 움직이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300을 넘으면 3,600선 돌파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 안에. 네. 그리고 홍콩 H지수는 7,100을 넘어서서 안착하면 좀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네. ELS 낙인 물량들이 이제 쏟아졌고 이제 네. 7,10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그동안 비워뒀던 물량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사야 돼요. 그러면은 쇼커버링 효과처럼 그러네요. 막 치고 올리는 힘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7,100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100에 맞고 이렇게 막 흔들린다 하더라도 잘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흔들릴 때마다 모아놓으시면 하반기 때는 좀 레벨업 되는 그림들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듯한 역시 경기 부양 정책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네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왜 안 좋냐 왜 안 좋냐 네. 하는데 경기 부양 정책 딱 내놓고 그 다음 날부터 좋으면은 그렇죠. 너무 좋죠. 근데 시차가 짧게는 6개월, 네. 길게는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정도 시차가 네, 있으니까. 근데 작년 7월 달에 경기부양 정책을 시작했고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확실하게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씩 뭐 분위기도 좋아지고 네,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매크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이 코스피 흐름을 좀 예상한다면 어떨까요? 부장님 이제 보시기에 뭐 밴드 이런 네. 거 어떤지 일단은 좀 명확해지는 그림들에 좀 주목하자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28페이지 보시면은 자 위에 그림 미국 GDP 성장률하고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은 둔화돼요. 둔화돼도 1.6, 1.5예요. 뭐 옛날처럼 0으로 가거나 아니 마이너스로 가지 않습니다.
대기엔 굉장히 레벨이 높아진 상황에서 약간 슬라이트하게 둔화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밑에 왼쪽이 유로존이에요. 1년 내내 0% 성장했던 유로존이 3분기에는 0.7, 4분기 1.1, 25년 1분기 1.4, 1.5. 정말 오랜만에 1% 성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1년 반 동안. 드디어. 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뭐가 생각나시냐면, 그동안에 압도적으로 미국만 좋고 유럽, 중국 다 안 좋았던 그림들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강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슬로해지고 유럽하고 중국이 올라온다? 달러가 약해질 겁니다. 그럼 신흥국 쪽에 기회가 있겠죠. 이 와중에 또 뭐 하나가 들어오냐? 금리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 중심으로 턴어라운드하고 미국 경기도 잘 버텨주고, 그리고 달러 약세,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 모멘텀도 좋아지는 그림. 그러면은 저는 하반기는 굉장히 센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위의 그림이 뭐냐면 경기 모멘텀, 그러니까 저희가 전망하는 것들은 뭐 작년부터 말씀드렸기는 하지만 경기 모멘텀도 좋아지고 통화정책 모멘텀 같이 좋아지는 구간이 24년 하반기부터 벌어진다. 그럼 증시에는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뭐 2분기 남은 5월, 6월 달 동안 뭐 등락은 있겠고, 길어지면 7월 초중반까지도 등락은 있겠지만, 저희는 금리나 사이클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금리나 가시화되는 시점부터는 추세적인 반전을 하면서 시장은 쭉 뻗어가는, 상승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3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제시드린 밴드는 3110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PER이 막 12배, 13배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PER 상단은 11.3배입니다. 11.3배. 네, 별로 안 높아요.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네, 왜냐면은 작년만 올해 초에 금리나 6번 아니면 7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PER이 11배, 11.2배, 3배 정도였어요. 봤던 PER이군요. 네. 근데 지금 금리나를 보면은 올해 2번, 내년에도 많으면 몇 번을 하겠지만 6번, 7번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하실 것 내년까지여도.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PER을 확 열어놓기는 어렵겠다. 물론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PBR이 20-30% 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1배에 막혀있던 게 1.2, 1.3배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PER을 확 열어놓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뭐 때문에 올라가냐? 실적 때문에 올라갑니다. 여기 매트릭스 보시면 왼쪽이 12개월 선행 EPS인데, 저희가 4월 말에 이 전망자를 낼 때마다 258이었거든요. 네네네. EPS가. 네. 지금 270이에요. 오, 확 올라왔네요. 네, 한 달이 안 됐는데 270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 PER 10배가 2,580이었던 게 2,7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700 밑으로 내면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9.3배가 23년 이후 평균이 마이너스 이 표준 편차인데, 이때는 258만 하더라도 2,400대 가면은 락바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2,520, 32 락바텀. 더 떨어질 수 없는 지수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려서 여기서 PER이 11배만 가더라도 275 저희가 예상하는 고점권인데, 그러면 3,025, 11.3배가 3,100. 그리고 여기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284로 가면 11배가 3,100이고요. 11.3배가 3,200입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냐면 31페이지 보시면요. 요 꾸불꾸불한 선 차트가 12개월 선행 EPS 추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뚝뚝뚝뚝 움직이는 게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일간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기본적으로 275까지 가고요. 내년까지 열어놓고 보면 300 가까이 간다. 300까지? 네. 300이면 PER 10배면 3,000. 11배면 3,300. 그러네요. 네. 그런 그림들이 열려 있어서 저는 뭐 무리되는 숫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경로를 그려드리면 3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분기까지, 그러니까 6월, 7월 초중반까지는 등락은 있겠지만, 그 등락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바텀을 2,530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익 전망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간 전망, 뭐 주간 전망 하면서 계속 격주로 여기도 찾아오니까 진짜 바닥권에 대한 생각들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면서 그때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가 좋다 말씀은 해주셨는데 네. 이 상당히 실적이 좀 올라오면서 맞습니다. 네. 코스피 3,000
나아가서 3,100 네. 이 정도 숫자까지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하반기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작년 정도부터 보던 현상인데 코스피의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 지수는 올라도 내 계좌는 그대로인 그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업종을 잘못 고르면 분명히 지수는 좋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옆에서 야 요즘 증시 좋지 않아? 이런 얘기 하는데 아, 내 계좌는 그대로다. 네. 이런 아픔을 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업종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도 알아봐야 되는데 좀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주도주도 바뀌지 않고 많은 분들이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보면은 뭐 기계, 조선, 뭐 금융주 이런 애들이 많이 튀어올랐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을 끌어왔던 거는 반도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3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는 2분기 때 뭐 등락은 있겠지만 조정 시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1년 내내 봐야 될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를 지금까지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잘했죠. 근데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해요. 아마 하반기 때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는 등락이 있을 때마다 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는 좀 많이 밀려났고 네. 조선은 좀 많이 튀었는데 좀 조정시 매수 전략 말씀드리고 있고요. 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막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잘 모아놓자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34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탑 10으로 해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금융, 제약바이오, 인터넷 그리고 턴어라운드주로 음식료 그리고 화 이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차전지도 좋게 봅니다. 네. 2차전지 좋게 보는데 저희 섹터널 리스트 분이 안 계셔가지고 종목을 네. 추천을 못 드렸고 조선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 플러스 조선과 2차전지 대표주들을 좀 편입하신다면 좀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계랑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방향성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따라서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업종들 탑 10 이제 종목까지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그러면 가장 핫했던 업종이 뭐냐 이러면은 음식료입니다. 음식료. 맞아요. 음식료가 핫한 토픽이 될 거라고는 상당히 좋겠죠.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일이기는 네. 한데 뭐 불닭볶음면, 바나나 우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먹나 봅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 즐겨 먹지 않는 식품들이라서 몰랐지만 굉장히 해외에서 잘 팔린다고 해서 이번에 삼양식품이 대표적으로 실적이 상한가를 가고 막 거의 난리죠. 상한가를 가고 와 20% 그 다음에 또 뛰고 네. 이런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영업이익이 전망의 거의 2배 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핫한 이 음식료품 좀 어떤가요 지금? 약간 좀 이런 테마적인 업종들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3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중국 소비주, 내수주들의 위에 그림은 12개월 선행 EPS 추이, 밑에 그림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그려드린 건데요. 보시면은 필수 소비재 이쪽에 음료수식료가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네. 쭉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러다 팍 튀었던 게 말씀하셨던 그 실적 서프라이즈 영향이고 네. 그리고 화장품 의류는 잘 가다 좀 꺾였고 미디어 교육 계속 안 좋고 운송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했는데 네. 밑에 그림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한번 보시죠. 필수 소비재 외국인 어떻죠? 막 꺾이는 추세, 네. 좀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좀 많이 사서 많이 올라서 네.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단기 급등한 데 따른 차익 네, 매물을 네.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 그림이 월간 차트거든요. 보시면은 굉장히 눌려 있었던 데서 팡 튀어서 저는 추세 반전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2015년 고점에서 그리고 2021년 고점에 형성된 하락 추세대를 아직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등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밑에 그림 보시면 주간 차트인데요. 주간 차트상으로도 22년에 고점 찍고 쭉 떨어졌던 그 고점 레벨이 한 480주 이동평균선 되거든요. 요번에도 거기 딱 찍고선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4160 여기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좀 쉽지 않다. 좀 과열이 좀 심하다. 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차적으로 3800선대 지지력 테스트. 만약에 이게 깨지게 된다면은 한 3500선대, 400선대 지지력 테스트 이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워낙 오래 쉬었기 때문에, 워낙 오래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올라가요. 어떻게 되냐면, 이동평균선이 내려가는 동안에 팍 튀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얘를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쉴 때 좀 잘 모아가 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많이 오른 만큼 좀 영원히 오르는 건 없으니까 좀 맞습니다.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조금 모아서 다음 기회를 또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음식료품을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많지는 없으실 않아요. 거예요. 네. 많지는 않아요. 네, 보시면 많지는 않은데 뭐 요즘 워낙 핫하니까 이제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6월에 다시 한번 그때부터 이제 라이브로 네. 돌아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스튜디오 공사 일정으로 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6월부터는 다시 라이브로 돌아오니까 많은 방송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말씀에 이경민 부장님 나와주셨고 저는 진행의 이종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